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카자흐스탄을 뒤흔들었던 사건. 2. 양국의 오랜 관계. 3. 홍범도라는 이름의 도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단군 동전을 발행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카자흐스탄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자국의 대도시 알마티의 이름을 변경 홍범도 시티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의 민족 영웅인 홍범도 장군을 기리고 양국의 우애를 다지기 위한 초석으로 홍범도 시티를 모범으로 삼겠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오랜 인연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인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는 단호하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정을 강조했는데요. 태극기를 등에 치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의외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이자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알마티를 홍범도시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정을 기리고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이를 기리기 위한 방법으로 홍범도로 도시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수도 누르술탄에도 홍범도 장군을 기념하는 동상을 세우겠다는 발표까지 한 것입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에 많은 이들은 화보했죠. 특히 척박한 카자흐스탄 땅에 끌려온 고려인들의 후손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드디어 자신들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결정의 쌍수를 들며 환호를 보냈죠. 카자흐스탄 원주민들 역시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미 아스타나라는 이름을 누르술탄으로 바꾸면서 수도 이름을 바꾼 이력이 있기에 이번 명칭 변경도 카자흐스탄 주민들에게 있어 놀라운 일은 아니었죠. 게다가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카자흐스탄 주민들은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주화는 물론이고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의 결정이었기에 더욱이 이를 반대하는 이가 없었죠. 카자흐스탄의 이번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한국이 겪어야 했던 슬픈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카자흐스탄으로 끌려와야 했습니다. 일제와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당시 소련을 지배하고 있던 스탈린은 한국인들이 어쩌면 일본인들을 위한 첩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소련 내 거주하고 있던 이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려인들이 억울하게 삶의 터전을 버리고 황량한 땅에서 새롭게 삶을 개척해야 했죠. 마른 풀과 모래 언덕 황량한 벌판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피부에 달라붙는 모래바람이 거칠게 부는 이곳에서 고려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 300km 떨어진 곳 우슈토베 마을의 바시토베 언덕은 순환의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인데요. 이곳에는 85년 전에 만들어진 토굴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과거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2m 깊이의 사람 3명이 누우면 가득 찰 정도의 좁은 공간. 이 공간을 만들고 추위에 떨며 밭을 일구며 살아야 했죠. 영하 40도를 기록하는 강추위가 예사롭게 찾아오는 이곳은 현지인들도 살기를 거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불굴의 한국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의 터전을 일구었죠. 동포들은 메마른 땅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손꼽히는 불을 축적하며 중요한 민족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민족 영웅이었던 홍범도 장군 역시 스탈린의 이주 정책에 희생되었죠. 그 역시 고령의 나이에 카자흐스탄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소련에 의해 강제 추방을 당했던 시기 조용히 연해주에서 살던 홍범도 장군은 한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의 대상자가 되었고 카자흐스탄으로 쫓겨났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간 홍범도 장군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강인한 의지로 삶을 불태웠지만 고령이 된 그는 힘든 생활을 영위해야 했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고려인들은 그를 걱정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가난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고려인들은 그를 위해 당시 고려인들이 세운 고려극장 수위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길 기원했던 것이죠. 빈 창고에 모아둔 무대 기구를 지키는 임무를 맡아 살던 그는 여유로운 말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1943년 모라먼 타양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카자흐스탄의 합류지에 묻히게 되었죠. 그가 사망할 당시 세계는 독일 소련 전쟁으로 긴박했던 시기였습니다. 소련 역시 전쟁 중이었기에 고려인들은 그의 묘소를 꾸밀 시간도 없었고 모실 장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성금을 겨우 모아 그가 있을 곳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영웅인 그를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곳이었죠. 카자흐 정부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의 묘지는 고려인들만 아는 민족 성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곳을 기억하는 이들이 서서히 없어질 무렵 북한에서 우연치 않게 이곳에 홍범도 장군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제와 맞서 싸운 청산리 전투를 높게 평가하는 북한 입장에선 홍범도 장군은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를 타향만리에 모실 수는 없다고 생각한 북한은 1993년 카자흐스탄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의회 반환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한국 정부 역시 눈치채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 유해를 한국에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졸지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남북 사이의 갈등 요소가 되었죠. 민족의 영웅을 자국에 모셔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자 카자흐스탄에서는 보다 못해 남북한의 주장을 기각 카자흐의 유해를 모시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를 뒤늦게 알게 된 한국 정부는 조바심이 났죠. 그 이후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에서 모시기 위한 긴 설득에 들어간 것이죠. 국가보훈처는 홍범도 장군 묘소에 돈을 쏟으며 카자흐스탄의 마음을 돌리는 데 주력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홍범도 장군 유해를 돌려받기 위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유해 환수를 요청했죠. 특히 청산리 봉오동 전투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한한 토카예프 대통령을 적극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이러한 정성에 감동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결정합니다. 작년 광복절을 맞이해 대한민국은 민족 영웅인 홍범도 장군 유해를 비로소 고국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에 모시는 일련의 과정을 본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민족 영웅 대접에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을 모시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요청을 들었던 토카예프 대통령은 그 열의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죠. 홍범도 장군에 대해 카자흐스탄 역시 나름의 조사를 했고 카자흐스탄을 위해 그가 공헌한 흔적을 발견.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를 위해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의 이름을 딴거리가 있는 크즈로르다 지역 이름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카자흐 영제에 차지하는 비율과 향후 한국과의 협력을 생각한 카자흐 정부 차원에서 이보다 더 큰 도시에 굳히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곳이 바로 알마티였습니다. 현재 연평균 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바로 IT를 비롯한 첨단 산업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어 부가가치 산업을 더 육성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죠. 원자재 기반에서 IT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는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그런 노하우를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에 카자흐스탄은 한국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인연을 이어가며 한국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최근 카자흐스탄 디지털 발전혁신항공우주산업부가 삼성전자의 가전공장 투자 및 정보기술 교육 확대를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죠. 카자흐스탄 디지털혁신 장관인 무신 바그다트 바트르베코비치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세계적인 위상을 칭찬하며 한국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이 독자적인 산업 기반이 부족하게 이 노하우를 지닌 삼성전자가 협력해 기술 전수를 해준다면 카자흐스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한국에게 매달렸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노력은 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한국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소형보 물원자로 SMR 사업의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신규 원전 발주처인 KNPP의 티무르 잔티킨 최고 경영자는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을 가진 한수원이 적격이라며 칭찬한 뒤 SMR 도입에 한국 기술을 채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SMR 도입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이들보다 한국의 SMR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한 카자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쳤다고 하죠. 덕분에 한국은 SMR 분야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원자력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고려인 직원 채용 계획도 발표하면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카예프 대통령의 홍범도 시티 이름 변경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갈 수 있었죠. 한국의 KF-21은 지역 공군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으며 중국의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KF-21 개발이 중국의 목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최근 몇 년간 행보에서 그들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안보를 명백히 위협하고 있으며 오만한 태도로 국제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이렇듯 중국이 먼저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한국도 이젠 중국을 가상 적국 수준이 아니라
북한 같은 주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국이 KF-21에 저렇게까지 가시 돋친 반응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은 KF-21의 성능을 상회하는 5세대 전투기 J-20과 J-3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의 공중전에서 전투기가 세대를 넘어서는 승리를 따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4세대와 5세대 사이에는 스텔스라는 벽이 있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죠. 5세대에 근접했다는 KF-21도 스텔스 성능이 완전하지 못해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4.5세대에 그친 것인데요. 즉 4.5세대인 KF-210I 중국의 5세대기 J-20과 맞붙으면 서로의 성능을 모두 끌어냈다는 전제하에 KF-21이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도입한 5세대기 F-35A를 겨냥해 비난한다면 모를까. 어차피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저런 반응을 내놓을 이유가 뭔지 잘 와닿지 않죠. 사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KF-21 그 자체가 아닙니다. KF-21을 도입한 한국 공군인 것이죠.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전술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47대나 되는 전술기 중에서 실전 배치된 5세대기 J-20은 50대에 불과합니다. 총 전술기 전략의 단 3%만이 5세대고 30% 이상은 4세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 공군이 공중작전을 펼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는 5세대 미만의 기종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는 것이죠. 반면 한국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5세대기 F-35A 40대,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함재기용 F-35B 20대 역시 도입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 양산되면 블럭 1 40대, 블럭 2 80대를 생산해 노후화된 F-16, F-5 합계 142대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F-15K와 KF-16은 4.5세대급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최근 안현옥 카이 사장은 KF-21 블럭 2는 5세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충격을 줬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계획이 모두 완성되면 한국군 전술기는 5세대기 160대, 4.5세대기 232대, 4세대기 60대의 구성이 됩니다. 전체 전력의 무려 86%가 4.5세대 이상, 35%가 5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4배에 가까운 중국의 수적 우위는 어차피 한 번에 띄울 수 있는 비행기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의가 없죠. 유일한 자랑거리인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KF-2100이 실전 배치되면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공군력의 기술적 우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전투기는 카탈로그 스펙대로 성능이 나오기는 할지 미지수라고. 하이엔드급인 5세대에서도 로우급인 4세대에서도 중국 전투기가 확실한 승리를 따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끄러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중국은 그만한 물량을 가지고도 동북아의 제공권을 손에 넣지 못할까봐 다급해 죽는다. 동북아의 제공권을 잃는 것은 곧 코앞에 배치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중국 동해안에 상륙해 밀고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남중 국해에서도 미국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지만 최근 미국 항모전단의 호의를 받고 온 펠로시가 대만 땅에 발을 디뎌도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유사시 남해안의 상륙도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통제권을 잃고 상륙군의 말과 먹혀 패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KF-21은 이러한 예측을 현실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운영을 상정한 만큼 국산 기술을 활용한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KF-21 시기 제작 현장에서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패스를 공개해 전 세계 항공업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비행기 조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동체를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기체를 유압 장치 위에 올려 조립했었지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었고 오차 없이 정렬되었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패스는 이름 그대로 기수와 중앙동체, 후방동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기체의 주요 부분을 조금의 휘어짐도 없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첫 단계부터 조립을 완료할 때까지 컴퓨터의 계산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어 최종적으로는 정밀 오차율이 1000인치에 지나지 않을 만큼 정밀하게 조립할 수 있게 됩니다. 패스는 과거 T-50 양선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산 헬기인 쿠 1수리원의 생산에도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KF-21의 생산에도 적용된 패스는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시킨 모델이죠. 이렇듯 카이는 생산 기체 각각에 완전히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최근 한국이 폴란드와의 방산 빅딜로
세계 5위권 무기 수출국이 됨에 따라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기와 같은 기술, 집약적인 초고가품은 생산량이 많지 않아 단가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데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량도 점점 늘어나 규모의 경제를 적용받게 되어 더욱 싼 값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FA50을 사간 폴란드도 KF-21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카이 역시 KF-21에 블럭이부터는 인리가 아닌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으며 폴란드도 그 후보라고 밝혔죠. FA50을 사간 국가가 한둘이 아닌 만큼 이들 역시 추후 KF-21의 잠재 고객입니다. KF-21이 배치되고 성능이 증명되면 무기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는 많은 나라가 주력 미드 로우급 전투기로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중국산 무기는 해외에서 인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과 공군력의 상징입니다. 어떤 나라의 전투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유사시 공급 국가와 동맹 및 전략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공급 국가 연합작전은 물론 전투기 간 통신과 부품 무기 공급이 신속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역시 수월해야 합니다. 그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전략적 파트너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슨 자신감인지 끝도 없는 영토 욕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이 중국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중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몇몇 국가도 퇴역 직전에 낡은 기체 정도를 싸게 사올 생각일 뿐이죠. 이렇다 보니 중국은 자국 전투기의 가격 경쟁력을 사실상 내수에만 의존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이미 뽑아낼 만큼 뽑아내서 더는 수요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죠. 재생산이나 유지 보수 등의 경비가 발생했을 때 억지로 가격을 조절하더라도 내수를 깎아 먹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우월한 국가라는 근거 모를 짧은 생각으로 패권 다툼에 뛰어든 중국은 바로 그 이유로 국제사회의 신의를 잃어버려 이런 일에서조차 발목을 붙잡히고 있습니다. 앞서 안현오카이 사장이 KF-21 블럭 1을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하겠다고 선언했음을 전해뒀는데요. KF-21의 공개 스펙을 살펴본 전문가들이 KF-21이 이미 오수아이 대기의 자격 조건을 일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초음속 순항, 슈퍼크루즈인데요. 슈퍼크루즈는 항공기가 초음속을 유지하면서 F터번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F터번은 엔진 후방에서 더 많은 연료를 태워 전투기의 추력을 순간적으로 극대화하는데 빠르게 최고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풍위에 생기는 특유의 불기둥이 레이더 신호를 반사하고 적외선 신호도 만들어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스텔스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기체 자체로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 기체라도 F터버너를 권체로 비행하는 동안에는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몸을 감춘 채로 비행하려면 F터버너가 주는 추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슈퍼크루즈는 이렇게 F터버너를 꼈을 때도 초음속 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엔진 성능과 기체 설계가 어우러져야만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죠. 작전 공역에서 완전한 스텔스를 유지하면서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눈먼 적을 우월한 속도와 에너지 우위로 유린할 수 있다는 의미로 5세대 전투기의 공중 지배력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인데요. 이 슈퍼크루즈 성능은 현존 최고의 전투기들도 전부 가지지는 못한 성능으로 아무 조건 없이 기본 성능으로 슈퍼크루징이 가능한 것은 F-22뿐이고 유로파이터, 라팔, 수-57은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 J-20은 현재로선 아예 불가능해서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습득할 예정. F-35는 중력을 활용한 하강 비행을 때만 아슬아슬하게 마하 1을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KF-21의 ing면 하중과 추중비를 다른 전투기와 비교한 결과 KF-21이 F-22에 가장 근접해 슈퍼크루즈 역시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KF-21이 차후 개량해서 내부 무장 창만 실현한다면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5세대를 탈바꿈하는 가장 큰 기술적 문턱을 이미 넘어서 있다는 의미였죠. 안현오카이 사장의 블럭 이 5세대 가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믿는 구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때 제대로 된 비행기 하나 배한 적이 없어 한이 맺혔던 한국은 이제는 공산권 전체를 에워싸고 얼마 전 폴란드의 한국 무기들이 특급 배송으로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빨리빨리의 민족이 보여준 말도 안 되는 배송에 폴란드 장성들도 한박 웃음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물건을 내린 화물선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화물선에서 한글이 적힌 포장지로 감싸진 거대한 화물들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화물의 정체와 화물에 적힌 한글이 무엇인지 에스토니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에스토니아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해 한국에 큰 남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이례적으로 한국에 직접적으로 경고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화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6문이 인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6일 폴란드의 K9 자주포 23과 K2 전차 10대를 운송한 선박 BBC 퍼러가 나흘 후인 10일에 에스토니아에도 K9 자주포를 배송한 것이었죠.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 최북단에 위치한 국가로 남쪽으로는 라트비아, 북쪽으로는 핀란드 그리고 동쪽으로 니은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낮지만 의외로 친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요. 발트 3국 중 유일하게 남한과 단독 수교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북한을 가장 위험한 나라로 규정하고 국가라고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닌 코리아라고 표기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죠. 또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어 반소련, 반러시아 감정이 심한 나라로 유럽에서 러시아 방첩 활동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한 군사력 확장에 힘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에스토니아군은 지난 2020년 한국에서 K9 자주포 12문을 도입했었는데요. 당시 한국산 무기의 뛰어난 성능과 주문하자마자 도착하는 빠른 납품 속도에 감탄한 나머지 옵션이었던 6대를 추가로 발주했는데 그 물량이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에스토니아가 보유한 K9 자주포는 이제 총 18문이 되었습니다. 대량 주문한 폴란드가 벌써 무기를 전달받는다는 소식에 우리 건 1년 뒤에나 오겠구나 체념하던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난데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올라가는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국방투자센터장은 K9이 하역되는 영상을 올리며 올해는 산타가 일찍 왔다. 매우 즐거운 비명을 질렀는데요. 또한 한국에서 K9이 도착합니다. 멋지게 선물 포장돼 있네요. 현재 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8대를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라고 K9을 구매한 수량만큼 추가 주문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네티즌들은 분명 저 배는 폴란드에 갔던 건데 왜 여기 있냐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역배는 K9 자주포에 흰색으로 쓰여있는 글자들이 에스토니아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하역배는 K9 자주포를 감싼 방수포에 한글로 에스토니아라고 쓰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행여나 폴란드의 전부 내려버릴까봐 구분하기 위해 적어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에스토니아 네티즌들에게 한국 네티즌들이 한글로 에스토니아를 적은 것이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언론에서도 K9 자주포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K9 자주포 추가 구매에 대해 우리의 입장에선 최고의 품질을 최고의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얻는 것이 중요했다며 K9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포병대대 지휘관인 앨런 레이드마 중령은 이러한 무기체계 K9 자주포의 도입은 기존의 포병 무기체계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 군의 전투 능력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군이 K9 자주포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에스토니아에서 특집 방송을 통해 K9 자주포가 얼마나 훌륭한 무기체계인지 전했는데요. 이번 주 초 국방부 중앙훈련소에서 포병대대의 K9 자주포 첫 시험 사격이 실시되었습니다. 제1여탄 포병대대의 평시 주요 활동은 포병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대대의 포병 중대는 간접 사격을 통해 전투 부대의 작전을 지원합니다. 이 무기의 좋은 점은 이전의 포병 체계와 비교할 때 훨씬 더 넓은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발사까지 도달하기 위한 반응 속도도 몇 배나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무기는 사정거리가 넓고 우수한 방호 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포병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진흙탕과 같은 거친 길은 물론이고 경사진 언덕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 무기가 우리 군의 작전 수행에 있어 큰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듯 전방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장교들과 병사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자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이전에 구매했던 것만큼의 물량을 다시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샀던 고객이 재주문을 했다는 소식만큼 제품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것이 없죠.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까지 추가적으로 무기 구입을 해오며
한국성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에 도착한 지 얼마나 됐다고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가 벌써 시점 배치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인도된 K 전차 10대는 폴란드의 20기계와 여단으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20기계와 여단은 폴란드 동북부에 위치한 16기계와 사단 소속으로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접한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러시아를 겨누게 되었다는 소식에 푸틴의 간담이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푸틴은 한국이 계속 무기를 팔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또한 만일 우리가 북한에 무기를 판다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며 북한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왔습니다. 푸틴이 직접 한국을 지목해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러시아 주변국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는 K2 전차의 최전선 배치 소식을 전하며 러시아와 이웃한 모든 국가들은 러시아가 가하는 위협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폴란드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향후 추가로 들여올 한국 무기들로 기계와 사단 전체를 싹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16기계와 사단은 지금까지도 소련에서 만든 T-72 전차와 BWP-1 전투보병차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60년 된 장갑차를 타다가 한 세기를 넘어온 최신형 전차를 직접 타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전차를 보았지만 그동안 봤던 전차 중에 K2보다 더 나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된 탱크는 작업이 분류되어 훨씬 쉬워지고 적재 프로세스 자체가 확실히 T-72 전차에 비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승무원들도 이 전차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조종하는 데 있어 직관적인 조종법과 무기가 장착 형식 등 모든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K2는 확실히 차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확실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K2 전차를 직접 운용하게 될 폴란드 병사들은 K2 전차에 합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23은 역시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와 폴란드 북부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제11 포병연대에 배치를 마쳤습니다. 눈 내린 부대에서 K9 자주포 수대가 포신을 하늘로 향하고 나열한 가운데 마리우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인도식을 진행했는데요. 마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행사에서 다시 한번 한국 무기 도입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은 폴란드 군대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현대식 무기를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략자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자주포 23문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었기에 폴란드 군대의 능력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폴란드군과 한국군 모두의 요구를 충족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이번 K9 배치를 계기로 11 포병연대는 여단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비교도 할 수 없이 신속한 무기 공급 능력에 해외 네티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계약서에 사인하자마자 K9, K10, K2를 미친 속도로 배달했어. 한국 무엇을 얼마나 사고 싶으신가요? 폴란드, 뭐든지 돼. 한국 좋아요. 그럼 언제 드릴까요? 폴란드, 엊그제 괜찮나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남한이 이룩한 걸 생각해보면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어땠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건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집단이 성취해낼 수 있는 일의 극단적인 예이다. 폴란드인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낸 T-72의 대체품이들 독일 전차를 기다리는 동안 K2는 한국에서 이미 보내져서 도착했다. 게다가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이다. 배송 속도를 봐라. 누가 보면 폴란드에서 한국이 독일보다 더 가까운 줄 알겠다.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만천하에 증명해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청신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